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유럽 중앙은행이 2달 연속입니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역시 문제는 물가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유럽과 아마 미국의 이 금리 결정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분명하게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네. 지난달에 이어서 연거푸입니다. 자, 이렇게 2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다 보니까 유럽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2% 시대를 열었어요. 네. 유럽의 기준금리가 2%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2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도대체 이제 유럽이 얼마나 물가가 심각하길래 유로화를 같이 사용하는 19개국의 유로존의 이제 물가를 좀 보니까 지금 연율 지난달 물가가 9.9% 올랐어요. 네. 9.9% 올라서 이 극심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긴축 구조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과 비슷한 속도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유로화 가치는 이제 올랐습니다. 장중 이제 0.9% 가량 하락하면서 1달러 아래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유로존에 있는 이 국가들의 이제 면면을 좀 들여다보니까 아마 독일의 물가가 두 자릿수예요. 10.9%. 이탈리아가 9.5%고요. 그리고 이제 발트 3국이라고 하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 3개 국가의 물가는 무려 22% 치솟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럽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다른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11월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지만 12월에는 빅스텝으로 조금 완화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유럽은 아직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네. 뭐 유럽 물가도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고 또 올해랑 내년에 그 겨울철 에너지 문제도 지금 시급하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이 앞으로 뭐 큰 폭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까요, 그럼? 지금 아마 유럽 물가 폭등의 아마 1등 공신이라고 하면 바로 러시아일 거예요. 네. 가스관을 수시로 잠그거나 해저에 있는 가스관을 터트리면서 지금 유럽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발 이제 겨울철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은 나오고 있지만 의외로 다른 지역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쪽으로 이제 손을 벌려서 수입 다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유로존 역시 중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예요. 근데 지금 10% 육박하고 있죠. 이걸 복귀할 수 있도록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유럽 중앙은행이 그동안 이제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제공해왔던 2조 1,000억 유로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조건을 변동해서 이제 시중에 자금, 유동성 공급을 좀 줄이겠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시중금리 상승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봐왔잖아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그 부작용이 나타나죠. 대신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물가는 꼭 잡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 시그널을 주고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럽 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어요. 영국과 독일 증시가 소폭 올랐지만 이제 프랑스 증시 그리고 이제 범유럽 주신 스톡 600 지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네. 지금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첫 번째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좀 좋은 징조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소 이례적이에요. 네. 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져도. 우리가 미국이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해서 전미경제연구소가 미국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네. 근데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민감하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시기는 좀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뻘쭘해졌어요. 네.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빠져나와서 전기 대비 연율 2.6%나 3분기에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야, 이거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미 상무부는 뭐라고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3분기에 성적이 좋아졌느냐?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됐고요. 여전히 강한 소비자 지출이 미국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미국 지표는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GDP는 3단계에 걸쳐서 발표가 돼요. 오늘 나온 거는 3분기
성장률, 속보치, 그리고 잠정치, 확정치로 약간씩 수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2.6%가 맞나? 왜냐하면 1분기에 마이너스 1.6, 네. 2분기에 마이너스 0.6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도 아니고 갑자기 2.6 껑충 뛰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6% 나온 게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장폭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금리가 워낙 이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는 여전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성장률 내부에 있는 이제 세부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미국은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큰 게 아니라 소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미국 경제 70%는 소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무역 적자는 조금 줄어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유럽에서 미국한테 손 벌리고 있어요. 가스 좀 팔아달라.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수출은 14% 넘게 증가했어요. 근데 수입은 오히려 6.9% 줄었기 때문에 무역 적자 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소비 지출인데, 소비 지출이 3분기에 1.4% 증가했는데 2분기보다 둔화됐어요. 2분기에는 2% 성장했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특히 그 내역 가운데 주택 부분이 3분기에 7% 넘게 위축이 돼서 전체 GDP 성장률의 1.4%포인트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뭐라고 표시하고 있느냐? 전반적인 표면적인 숫자는 무시해라. 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라.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몇 번의 추가 둔화만으로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11월 그리고 11월, 12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기업과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뭐 오늘도 사실은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발표되긴 했지만 실업자 늘어나게 되면 4분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기술적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실제로 네.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반가운 경제 성장률의 어떤 반등 소식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꽤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거든요. 어닝 시즌에서 제가 이번 주에 뭘 봐야 되냐면 애플 실적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특히나 이제 그 메타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오늘 메타의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나스닥은 떨어졌고요. 대형주유지 S&P 500 지수가 하락한 반면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는데,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시간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역시 본장에서도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 투자자들은 뭘 보느냐? 3분기 실적도 보지만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거든요. 네. 근데 메타의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 24%나 폭락을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더 우려되는 건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지만 장 마감 이후에 애플하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둘 다 시간에서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은 주가 2자릿수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애플도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은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 4분기 전망은 예상치 크게 밑돌 것이다. 실적 경고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우리 신제품 아이폰 지금 생산 중단한다. 조금 줄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그게 바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기대감,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 쪽으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실적 발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본장보다 시간의 거래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제 대부분 해제된 건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규제 대폭 푼다가 어제 대책회의의 핵심이었어요. 네. 사실은 취지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침체를 넘어서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크게 한 4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투기 지역에서도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을 풀겠다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강남 입성이 가능해진다.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아직도 DSR 규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강남 입성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두 번째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50%까지 똑같이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네. 현재 투기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LTV라고 하는데 집값 인정 비율이 20에서 50%예요. 그리고 15억 원 이상은 대출 자체가 안 됐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15억 원, 규제 지역에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LTV 50%, 집값의 50%는 파격적으로 대출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네. 또 하나는 중도금 이 대출 제한이 있었어요. 고가 아파트를 당첨을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됐거든요. 9억 원 이하까지만 됐어요. 이것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또 하나가 청약 당첨되면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팔아야만 가능했는데 네.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팔아야만 했는데 이걸 2년으로 조금 시간을 더 주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 추가도 이제 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푼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제 지금 세종시 빼놓고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풀었어요. 그러면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네.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도권 규제 집값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 많아요. 네. 뭐 지금 보면 안산이라든가 김포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마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분양 시장도 매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완화하면 거래가 좀 활성화될까요? 근데 금리가 더 무섭다예요. 네. 결론적으로. 물론 뭐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금리 인상계 그나마 이제 반기는 쪽은 부동산 시장 빙하기다. 지금 뭐 연착륙위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이 찬성한다라면서도 네. 야 이런 고금리 시대에 지금 대출 풀어줬다고 빚내서 집 살 만한 용감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주택대출 뭐 변동금리, 고정금리 대부분 다 상단이 7% 뚫었거든요. 네. 연말 8%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거래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왜냐? 여전히 DSR 규제, 총부채 수익 규제는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세금 규제가 그대로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야 아직 오른 것 대비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 거품 더 빠져야 돼. 이거 지금 이 순간에 규제 완화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자칫 지금 가계부채 GDP 대비 우리 100% 넘어섰거든요. 가계부채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취임식 날인 어제 이제 이 회장이 재판에 출석을 했고 따로 그 취임식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했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로 10년 만에 이제 회장 승진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취임식 없이 법정으로 가야만 하는 정말로 이제 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이재용 회장 승진은 지난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이고요. 어제 뭐라고 소회를 발표했느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더 사랑받는 기업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근데 실적 발표에서 나왔어요. 상황이 녹록치 않다. 네. 3분기에 그동안은 사실 반도체 부분은 삼성하고 인텔 천하였어요. 둘이 옥신각신하면서 1, 2등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대만 반도체가 갑자기 쑥 나타났어요. 거기에다가 4분기 실적 전망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실적 봤더니 뭐 가이던스 내놨던 거하고 비슷해요. 영업이익 31% 빠졌고요. 그리고 SK는 더 심각해요. SK의 경우에는 반도체뿐밖에 없어요. 네. 그나마 삼성은 반도체가 안 되면 뭐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반도체 올인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60% 넘게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삼성하고 반도체 뭐가 달라졌느냐? 투자예요. SK 하이닉스는 투자 절반 줄이겠습니다고요. 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산도 하지 않고 투자 더 늘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법정에 출두를 하면서 어쨌든 이 취임식은 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고민할 때 뭐 이제 회장이 됐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뉴삼성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이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이름표를 떼고 자기 이름으로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니까 투자는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뾰족한 어떤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우리나라 차원에서 아니면 좀 기업 차원에서 방안은 좀 없습니까? 이게 반도체가 어느 순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들고 나타나면서 이게 기업 간 리그가 아니라 네. 대통령, 국가 지도자 간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고요. 국가 간 어떤 경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은 D램 쪽의 일일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만 반도체를 따라잡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2030년까지 이 부분을 집중 투자합니다. 아직까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부모님이 유명하면 자식은 괴롭습니다. 이게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좀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나 고 이건희 회장은 대체불가의 아이콘이에요. 카리스마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말 족족 전부 다 삼성의 변화를 이끌었거든요. 네.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네. 뭐 스마트폰 불량 나면 바로 화형시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카리스마를 대체할 만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삼성도 지금 고민인 게 차세대 먹거리 마련하는 게 녹록치 않아요. 물론 밝혔어요. 아니 뭐 세상 아래 새로운 기술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5년간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AI, 뭐 신기술에 한 450조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이재용의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특히나 이제 지배구조가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삼성 일가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물산이 또 삼성생명을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삼성생명이 전자의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과연 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반도체 말고 배터리 부분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이창양 장관이 뭐 2차 전지 육성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내년 산업 전망을 보게 되면 하나금융경제연구소의 보고서예요. 내년 산업 전망에서 그나마 반도체도 좀 부정적인데 15개 산업 가운데 그나마 꽂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배터리 부분은 이 미국이 일단은 견제해주면 지금은 한중일 삼국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을 좀 견제해주면 우리가 하이엔드 부분, 고가 부분에서는 우리 점유율이 높지만 굉장히 저가 부분에서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견제해주면 그나마 내년에는 산업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